청년이 노인에게 밥 한 그릇을 줬다가 해고당했다. 30분 후 사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벌벌 떨어야 했다. 손님이 북적이는 한 식당에서 사장은 고함을 치며 젊은 청년이 거지 노인에게 건넨 밥그릇을 걷어찼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 30분 후 근처에 개인용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바로 그 노인이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나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오늘 깨어있는 3채널에서는 서울 변두리 빈민가에 사는 고아 청년 민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지 노인에게 남은 음식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지만 민수는 그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서 사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친절함, 선행,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에 대해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 오후 찌그러진 냄비에서 나는 누룽지 냄새에도 민수는 배가 고팠다. 저녁 식사였다. 낡은 알루미늄 냄비는 몇 달 전 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바닥은 까맣게 탔고 손잡이도 없었다. 밥물이 끓어 넘쳐 냄비 가장자리에 눌어붙어 생긴 누룽지 냄새는 민수에게 익숙하다 못해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 동네에서는 밥이 타든 설익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다. 중요한 건 뭐라도 먹을 게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수의 자취방은 시커먼 개천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수구 냄새와 썩은 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방은 8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았고 벽은 주워온 양철판으로 덧대었으며 지붕은 햇볕에 구부러진 투명 플라스틱 조각으로 덮여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밤새 삐걱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문 앞 깨끗한 공간에 슬리퍼를 놓아두고 색 바랜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국화 화분을 놓아두었다. 마치 살아있는 한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듯했다. 민수는 올해 22살, 부모도 친척도 없는 고아였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을 전전했다. 남의 밥을 훔쳐먹다. 등짝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맞았던 어린 시절의 아이는 이제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웠고 요구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말수가 적어졌고 조용히 걸었으며 마치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듯 소리내지 않았다. 매일 새벽 민수는 아직 어둑어둑할 때 쪽방촌을 나섰다. 길가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였다. 임시직이라 시간당 10,000원밖에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일했다.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손님이 많았고 그릇과 수저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찬물에 손이 퉁퉁 붓고 빨갛게 터졌지만 민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올 때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햇볕은 빈민가를 불태울 듯 내리쬐었다.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다. 민수는 손바닥처럼 익숙한 허름한 집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방에 도착했을 때 옆쪽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집주인 아줌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아주머니, 전기세 공짜로 쓰려는 거예요? 며칠째 안 내시던데 남편 없다고 다들 봐줄 줄 알아요?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냄비에 남은 밥 절반을 펐다. 자신의 몫이었다. 탄 밥에 물 탄 간장이었지만 아주머니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향긋했다. 민수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30 남짓한 여인이었다. 깡마르고 눈빛은 항상 불안해 보였다. 밥그릇과 오이 몇 조각을 들고 서 있는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드시죠. 저도 반 그릇 더 있어요. 민수는 거절당할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왜 항상 다른 사람부터 챙기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중얼거렸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조건 없이 밥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아주머니는 밥그릇을 받아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다. 이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나누는 일이 드물었고 자신의 밥을 나누는 일은 더욱 드물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으로 돌아와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열었다. 냄비에 남은 밥반 그릇, 바닥에 눌어붙은 밥알 몇 개, 뜨거운 물을 더 탄 간장. 그는 서둘러 먹지 않았다. 민수는 다리를 꼬고 앉아 플라스틱 지붕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다. 하수구 냄새가 여전히 스며들었지만 코를 막지 않았다. 이 냄새는 오래전부터 그의 잠자리에 배어 있었다. 민수는 왼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들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떴다. 까다로워서가 아니었다. 한 번 삼킬 때마다 어린 시절을 되씹는 듯했다.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아 쓰레기통을 뒤져 마른 빵을 찾았던 날들, 친구에게 밥을 빼앗겼던 날들, 보육원 사람들에게 구박받았던 날들, 급하게 먹다 체해서 토하면 음식 낭비한다고 욕먹었던 날들. 이제 천천히 먹는 것은 감사하는 방식이었고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키는 방식이었다. 그 밥은 비록 초라했지만 일주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사였다. 아침은 굶었고 식당에서 남은 밥이 있으면 겨우 얻어먹을 수 있었다. 저녁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익숙해졌다. 힘들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남을 뿐이었다. 민수가 식사를 마쳤을 때 해는 이미 졌고 어둠이 빈민가를 뒤덮었다. 몇몇 등유등만이 문틈으로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멀리 쪽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매미 소리는 잦아들고 대신 누군가 켜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볼레로 음악 소리가 약한 전파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난해도 함께라면. 그는 가만히 앉아 들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밖에서 옆집 식당 주차 관리인의 목소리가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어이 꼬마, 너 김씨네 식당에서 설거지한다며. 우리 팔복이네 식당에서 서빙할 사람 구하는데 월급도 좀 더 많아. 근데 거기 가면 그냥 조용히 일만 해야 해. 괜히 착한 척하다가 밉보이지 말고. 민수는 고개를 들어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다. 번듯한 식당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그는 아무 말 없이 주차 관리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잠시 후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민수는 가장 아끼는 긴팔 셔츠, 결혼식 뒤풀이에서 누군가 버리고 간 유일한 셔츠를 천천히 개었다. 슬리퍼를 비닐봉지에 넣어 깔끔하게 접고 손과 얼굴을 씻고 손으로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면접 시간이었다. 아무도 민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끗이 씻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찬장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기억의 한 조각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밥이 있으면 혼자 먹을 거고 만약 누군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나눠줄 거야. 도마 위에서 칼과 채소가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 스테인리스 냄비가 서로 부딪히는 마른 소리. 이 모든 것이 서민 식당 특유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 좁고 긴 부엌에는 생선 조림 국물 냄새, 삶은 배추된 장국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 흩뿌려진 젓갈 냄새가 배어 있어 친숙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을 자아냈. 점프거리의 한낮 햇볕은 길바닥을 통째로 구워버릴 듯 내리쬐었다. 팔복인의 식당은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빛바랜 간판에는 서민식당, 맛있고 푸짐하고 저렴한 곳이라는 글자만이 뜨거운 열기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민수는 식당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서 있었다. 어젯밤 다림질에 둔 낡은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손에는 색바랜 행주를 들고 있었다.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고 마치 장날처럼 비좁고 분주했다. 나무 의자는 페인트가 벗겨졌고 각 테이블의 휴지는 절약하기 위해 반으로 잘라놓았다. 간장병 옆에는 후추통이 놓여 있었는데 어떤 병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계산대 위에는 낡은 나무판에 흰색 페인트로 쓴 글씨가 가로로 걸려 있었다. 이곳에는 자비심이란 없다. 오직 장사하는 마음뿐. 민수는 테이블을 닦으며 그 글귀를 읽었고 눈은 살짝 아래를 향했다. 오늘이 첫 출근이라 아직 어설픈 것이 많았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지 못해 손님에게 지적을 받았고 물을 늦게 가져다 줘서 주방 아주머니에게 눈총을 받았다. 식당의 빠른 리듬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다. 사람들은 빠르게 주문하고 빠르게 먹고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해고당하는 곳이었다. 어이, 어떻게 닦았길래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 오래된 여직원이 쏘아붙였다. 민수는 허둥지둥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닦았다. 익숙해질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고아원 시절부터 그의 생존 본능이었다.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팔복인의 주인 아줌마는 계산대 뒤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손목에는 어린아이 팔뚝만한 굵은 옥팔찌를 차고 있었다. 머리는 높이 틀어 올렸고 눈화장은 짙었으며 눈썹은 파랗게 문신했다. 날카롭고 민첩하며 냉정했다.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은 모두 그녀를 어려워했고 식당 직원들은 교주를 모시는 신도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바쁜 시간에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팔복이 아줌마는 그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렸다. 어설프기는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보지? 그녀의 목소리는 독설로 가득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숟가락을 줍고 다시 깨끗이 닦았다. 팔복이 아줌마가 다가와 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도 다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착한 사람 키우는 곳 아니야. 고하면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굴고 내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지. 알겠어? 꾸짖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냉기가 느껴졌다. 식당 안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테이블을 닦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다. 민수는 주방으로 내려가 직원 식사를 했다. 식은 밥, 멀건 국, 달걀 프라이 몇 조각.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물통 옆 작은 구석에 앉아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차가운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오래된 두 여직원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제 그애 쫓겨났대. 밥 나르다가 손님 옷에 국물 쏟았다고 사장한테 된통 깨지고 다시는 안 나타난대. 너 그 애 기억나? 2주일하고 남은 반문 밖에 서 있던 거지 할머니한테 줬다가 그날 식당 장사 안 된다고 바로 잘렸잖아. 사장이 그랬. 착한 일 하고 싶으면 절에 나가지 내 식당에서 하지 말라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멀건 국 한 숟가락을 더 떴. 맹물처럼 싱거웠지만 그는 여전히 천천히 삼켰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삼키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날씨가 무더워졌다. 식당 안은 기름 냄새, 주방 연기, 그리고 사람 냄새로 가득 찼다. 분주한 근무 시간이 끝나고 밖에서는 차들이 계속해서 오갔고 햇볕은 불처럼 길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민수가 마지막 테이블을 치우고 있을 때 식당 문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깡마른 체구의 빛바랜 셔츠에는 진흙 자국이 몇 군데 묻어 있었고 머리에 쓴 밀짚 모자는 너무 낡아서 챙이 거의 다 해져 있었다. 손에 쥔 대나무 지팡이는 햇볕에 떨리고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는 사람도 식당도 보지 않고 방금 손님이 주문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접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마치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듯이 민수는 문득 자신이 예전에 남의 손에 들린 빵 한 조각을 그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눈빛,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잘 알았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쳐갔다. 팔보기 아줌마도 쓱 지나쳐 계속 돈을 셌다. 한 여직원이 다가가 쫓아내려 하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수는 방금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보았다. 밥 접시에는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바삭하게 튀긴 생선 조각도 통째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조용히 그 접시를 주방으로 가져갔다. 테이블 밑에서 남이 먹다 남겼지만 아직 더럽지 않은 간장 종지를 하나 더 챙겼다. 들키면 큰일 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노인의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다. 마치 예전에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쳐다봤던 것처럼 구걸하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그저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민수가 밥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자 주차관리인 김씨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너 바보짓 하는 거야. 임마, 여기선 친절도 돈 내고 해야 해. 할아버지, 혹시 방해된다면 죄송하지만 이 밥 아직 드실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마치 두 사람만 들릴 정도였다. 밥은 아직 따뜻했고 생선 튀김, 삶은 시금치, 살짝 탄 두부 조각, 그리고 앞 손님이 딱 두 숟가락 먹고 남긴 묽은 간장 한 종지. 민수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마치 식사 한 끼보다 더 신성한 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여전히 식당 처마 밑에 말없이 서 있었다. 햇빛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밀짚 모자가 얼굴 절반을 가렸다. 그의 눈은 밥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손에 쥔 지팡이만 가늘게 떨고 있었다.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가 근처 빈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밥 접시를 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고프시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노인이 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빛에 감동이 어렸다. 고맙네 젊은이, 이렇게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사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다들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노인은 천천히 앉아 지팡이를 테이블에 기대고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한 숟가락도 뜨기 전에 대낮에 천둥치는 듯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식당에서 무슨 장난질이야? 팔보기 아줌마의 목소리가 노쇠종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아무도 그녀가 언제 나타났는지 몰랐지만 순식간에 그녀는 민수와 노인 바로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릅떠졌고 플라스틱 슬리퍼는 타일 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근처에서 식사하던 몇몇 손님들은 먹던 것을 멈췄고 어떤 사람은 씹던 것을 꿀꺽 삼켰. 끊어질 듯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이게 뭐야? 그녀가 밥 접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사장님, 손님이 남기신 밥인데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제가 그냥, 네가 뭔데, 누가 너한테 내 식당 음식으로 그딴 짓 하라고 시켰어. 그녀가 노인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 같은 놈한테 노인이 살짝 손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다.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엔 천둥처럼 울렸다. 팔복이 아줌마, 민수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그저 저분이 배고파 보여서요. 이 밥은 아무도 안 먹을 거고 제가 나눠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눠줘? 팔복이 아줌마가 비웃었다. 네가 뭔데? 천사라도 된 줄 알아? 아니면 부처님 아들이라도 된 줄 알아? 여기는 내가 한 끼 한 끼 파는 곳이야. 자선 사업하는 사람 키우는 곳 아니라고. 오늘부터 나올 필요 없어. 너 당장 내 식당에서 꺼져. 나는 착한 척하며 소란 피우는 놈은 안 키워.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칼날처럼 날카로웠.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몇몇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 민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두 손은 힘없이 늘어뜨려져 있었고 시선은 방금 팔복이 아줌마가 땅바닥에 걷어찬 밥 접시를 향해 있었다. 밥, 생선, 채소, 간장이 사방으로 흩뿌려졌고 밥알은 흙먼지와 슬리퍼 그리고 수치심과 씁쓸함에 뒤섞여 있었. 노인이 허리를 숙여 부러진 젓가락을 줍고는 조용히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 슬픔, 체념,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익숙함이 섞인 한숨이었다. 민수는 팔복이 아줌마를 보다가 노인을 보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다. 그저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은근히 퍼져나갈 뿐이었다. 해고당해서가 아니었.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힌 밥 한 그릇 때문이었. 한 여손님이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른 사람도 덩달아 일어섰다. 식당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 민수가 허리를 숙여 노인을 도우려 하자 팔복이 아줌마가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 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다. 하지만 바로 그때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밤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괜찮네, 젊은이. 가난한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그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떨어졌지만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그들 자신도 한때 가난했기 때문이었. 민수는 천천히 식당을 나섰다. 다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뒤에서는 팔복이 아줌마가 여전히 승리자처럼 그를 쳐다보고 있었.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시선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길 건너편 하늘은 구리빛으로 물들었고 나무심 몇 장이 보도 위로 흩날렸. 민수는 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식당을 한번 돌아보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팔복이 아줌마에게가 아니었다.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이름 없는 밥한 그릇의 개였. 저 녀석 좋은 일자리 얻은 줄 알았더니 밥 한 그릇 때문에 저 꼴이 됐네. 채소 파는 한 아주머니가 작은 공원을 지나가며 중얼거렸.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책도 동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노동자들의 익숙한 슬픔을 토해내는 듯했. 민수는 이끼와 먼지로 얼룩덜룩한 낡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 옆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흙이 파헤쳐지고 담배꽁초가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노란 국화 몇 송이가 애써 피어 있었. 멀리 한 시장이 보였다. 저녁이 되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행상인 아주머니들의 칼질 소리만 들려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의미 없는 경적 소리가 뒤섞였. 민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마치 혼란스러운 그림 속의 고요한 점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쪽방촌에서 신고 온 낡은 슬리퍼는 한쪽 끈이 끊어져 있었. 그는 슬리퍼를 벗어 발밑에 내려놓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 오늘 아침 거절당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반복되었다. 다른 식당 3곳을 더 찾아갔었다. 어떤 곳은 면접 보겠다는 말도 듣기 전에 고개를 저었고 어떤 곳은 그의 옷차림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팔복인의 식당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빨리 가주세요. 여기는 착한 사람 안 뽑아요. 착한 사람? 그 두 글자가 또 다른 죄목이 된 듯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배고픔은 이제 더 큰 공허함 속에서 멀리 들려오는 메아리일 뿐이었. 민수는 젓가락을 들었을 때 노인의 눈빛을 떠올렸다. 배고픔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그가 밥 접시를 건넸을 때 노인은 달려들어 먹지 않았다. 마치 한 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것으로 하루가 족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 작은 발소리가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누더기 옷에 머리는 양갈래로 묶었고 손에는 낡은 복권 뭉치를 들고 있었. 아이는 민수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안에 빵 한 조각이 들어있는 얇은 비닐봉지를 가리켰다. 아저씨, 드세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요. 아까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준 것처럼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봉지 안에서 오후 내내 묵혀둔 빵은 눅눅해졌고 살짝 탄 기름 냄새가 났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눈에는 그가 노인에게 나눠주었던 밥보다 더 따뜻해 보였다. 그는 빵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 배고파서도 실직해서도 아니었다. 여전히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 자신이 한 일이 어리석거나 소란스러운 짓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계속 외쳤다. 복권 사세요. 오늘 큰 거 터져요. 민수는 손에 쥔 빵을 바라보았다. 가볍게 쥐었지만 바로 먹지 않았다. 친절은 때로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무릎 위에 올려놓았. 저녁이 되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공원을 스쳐 지나가며 생선 굽는 냄새와 자동차 매연 냄새를 실어 날랐다. 삶의 따뜻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냄새였다. 이곳에 30분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시의 모든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길가에서 땅콩 삶은 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이따금 민수 쪽을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해한다, 예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마치 한낮의 천둥 소리 같았다. 오토바이 소리도 버스 소리도 아니었다. 그 굉음에 공원유리 온실 지붕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놀라 흩어졌고 뛰어놀던 아이들도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스쳐 지나갔고 그 뒤를 따르는 경호 차량들은 TV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브랜드였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삶은 땅콩 파는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정부 고위 관료라도 온 건가? 민수도 고개를 돌렸다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멀지 않은 곳 팔복이네식 라거피아너 근처 공터에 차들이 멈춰 섰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가 더 낮고 낯설며 강력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자 잠잠해졌다. 헬리콥터 엔진 소리였다. 한 대 한 대가 마치 개인 비행장이 갑자기 도시 한복판에 생긴 것처럼 부드럽게 착륙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팔복이 아줌마가 식당에서 뛰쳐나왔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두 손에는 여전히 간장 묻은 비닐 장갑을 끼고 있었. 몇몇 손님들이 황급히 일어섰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으려 애썼고 어떤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민수는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군중 속에서, 혼란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예감으로 인해 아주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두 번째 헬리콥터가 막 착륙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휘몰아쳐 공터의 흙먼지와 쓰레기를 날려보냈. 군중 속 사람들은 옷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 번쩍이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고 있었다. 차가운 흰색 헤드라이트가 팔복인의 식당 쪽을 똑바로 비추고 있었. 그리고 중앙 헬리콥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 은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귓가의 바람이 여전히 윙윙거렸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확고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군중 전체를 몇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울타리 옆에 서서 손에 쥔빵을 꽉 쥐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오늘 아침 그에게 밥 한 그릇을 받았던 노인이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조용히 식당을 떠났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마치 먼지투성이 현실 속에 빛나는 도자기 조각상처럼 나타났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누구야 저 사람? 배우인가? 여기서 영화 찍나? 아니 낯이 익은데 TV에서 본 것 같아. 팔복이 아줌마가 식당에서 뛰쳐나왔다. 여전히 앞치마와 비닐장갑을 끼고 있었다.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뭐 필요하신 거라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걸어와 식당 앞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팔복이 아줌마. 그가 이름을 똑똑히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우렁찼다. 예전에 어느 식당 체인에 급식 납품 계약했던 거 기억나시오? 팔복이 아줌마가 멈칫하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네, 활용 식당 체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활용그룹 회장 박활용이요.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마치 한낮에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팔복이 아줌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회장님이 활용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아침 내가 남루한 노인 행색으로 당신 식당에 들렀소.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소. 그런데 당신 직원인 한 젊은이가 나에게 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소.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옷 주머니 속에서 떨리는 손이 느껴졌다. 빵은 너무 꽉 쥐어서 물렁해져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이 민수를 똑바로 가리켰다. 내가 누군지 묻지 않았소. 그저 내가 배고픈 것을 보고 도와주었을 뿐이요. 계산하지도 차별하지도 누구 눈치 보지도 않았소. 그는 몇 걸음 더 걸어 식당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서 직원들과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소? 당신 가게는 한때 우리 식당 체인에 매달 5천 그릇 이상의 밥을 납품하던 협력업체였소. 내가 남루한 차림으로 왔을 때 당신은 나를 뭐라고 불렀소? 쓰레기, 거지? 그리고 밥그릇까지 걷어찼지. 팔복이 아줌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더듬거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회장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억만장자인 줄 알았더라면 도자기 그릇에 밥을 담아줬겠지. 안 그렇소? 박 회장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고 한 인간을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하게 대했어.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 군중 속 한 노인이 갑자기 전설을 이야기하듯 속삭였다. 박 회장님은 예전에 아주 가난했대. 어릴 때부터 도자기를 만들었고 벽돌 나르고 진흙 나르는 일도 했. 지금은 전국 최고의 도자기 명인이지만 그때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계신다더라.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이 돌아와 그에게 다가갔다.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에게 그러하듯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 자네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네. 오히려 나는 자네에게 큰 기회를 주고 싶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오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민수는 차 안에 앉아 마치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 같았다. 고급 SUV는 야자수 그늘이 드리워진 해안도로를 달려 푸른 돌이 깔린 좁은 길로 접어들었고 구불구불한 대나무 울타리를 따라갔다. 길 끝에는 자단나무로 만든 문이 열려 있었고 민수가 감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이어졌다. 박 회장의 저택은 마치 오래된 그림 액자처럼 고즈넉하고 위험 있게 나타났다. 붉은 기와가 지붕을 덮었고 벽은 흰색 회반죽으로 칠해졌으며 아치형 대문은 용해등처럼 굽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넓은 잉어 연못이 작은 개울처럼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저녁 햇살이 수면 위로 반짝이며 부서졌다. 매화와 국화 화분은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붉은 벽돌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깨끗하고 햇볕 냄새가 향긋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어리둥절했다. 이곳 공기는 마치 여름날 낮잠처럼 부드러운 침향 냄새가 감돌았다. 높은 나무 계단, 세 칸 위에서 박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서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 들어오게, 아들아.
오늘 자네는 누구도 걷어찰 수 없는 밥을 먹게 될 걸세.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붉은 오칠한 나무 문턱을 넘어 박 회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마중 나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옅은 상아색 비단 아우자이를 입고 머리는 높이 틀어 올렸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거울처럼 맑았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민수에게 새 옷을 건네주고는 옆 건물 욕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물, 향기로운 수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갈했으며 빛 하나, 자몽향 비누 하나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민수는 거울 앞에 한참 동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 헝클어진 머리, 여전히 불안한 눈빛. 하지만 새 옷으로 갈아입자 자연스럽게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울 만큼 단정해 보였다. 민수가 식당으로 들어서자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윤기나는 튼튼한 나무 원형 테이블 위에는 호박 새우 젓국, 마늘 장아찌,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고추 간장 종지와 삶은 채소 한 접시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은 전형적인 북부 지방의 옛날 밥상이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씩 음식을 맛보았다. 흰 쌀밥은 찰지고 호박국은 달콤했으며 시골의 향긋한 냄새가 났다. 그는 천천히 씹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평생 처음으로 꾸중들을 걱정 없이, 숨길 필요 없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밥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식사하며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알겠나? 그가 말을 시작했다. 어릴 때 나는 오이 물김치에 밥을 말아 먹었네. 매일같이 그랬지. 어머니는 시장에서 도자기를 파셨는데 찬바람에 손이 터지곤 했어. 그래도 저녁에 돌아오시면 웃으면서 말씀하셨지. 깨끗한 밥 한 그릇이 귀한 밥이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무시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흙 파는 놈이라고 불리기도 했네. 하지만 어머니는 가르치셨지.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결국 흙도 도자기가 되고 진흙도 꽃이 된다고. 그는 방 한가운데 걸린 커다란 그림을 바라보았다. 빛바랜 낡은 사진 속에는 갈색 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여인이 시골 장터 도자기 좌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손은 마치 평생의 생계를 다 끌어안 듯 흙으로 구운 바구니를 꽉 쥐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첫 공장을 세웠을 때 돌아가셨네. 그때 나는 맹세했지. 만약 나중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가 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오늘 자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네. 자네는 자네의 착한 마음이 이용당할까 두렵지 않나?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식탁 및 작은 나무 서랍에서 윤기 나는 단단한 나무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화룡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짙은 붉은색 인장이 들어있었다. 그룹 경영인, 나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네.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널렸으니까. 나는 밥 한 술 때문에 착한 마음을 팔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네. 민수는 인장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평생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본 적이 없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이 짊어진 책임감 때문이었다. 박 회장이 테이블에 팔을 괴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곧 물러날 때가 되었네.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하지만 아직 사람의 마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네. 나는 자네가 나를 대신해 경영하라는 것이 아니야. 배우라는 것이지. 지키기 위해 배우고, 전하기 위해 배우고, 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배우라는 것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 고개를 숙인 채 상자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다.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단지 문이 열렸고 그 뒤에는 쉽지 않지만 가볼 만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화룡저택의 밤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와 소금기 섞인 짠 내음과 마당 앞 방풍림에서 풍겨오는 시원한 숨결을 실어 날랐다. 소박한 나무방, 노란색 은은한 수면 등 불빛이 낮은 천장에 드리워졌다. 민수는 얇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옆으로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바람이 나무 틈새를 살짝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슬픈 자장가처럼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낡은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릇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 비 오는 날 길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신음하던 누군가의 소리,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이 울던 소리, 예고 없이 꿈이 밀려왔다. 낡은 포대와 구부러진 양철판으로 지은 움막이 늪가 쓰레기 더미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움막 안에는 깡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눈이 퀭한 여인이 채 한 살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울지 않았. 그저 동그란 눈, 검은 구슬 두 개 같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눈빛이었. 마치 무언가를 아주 일찍 알아버린 듯, 이해하는 듯,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 민수의 어머니는 비 오는 어느 날 오후에 돌아가셨다. 사흘 동안 열이 계속되었지만 약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 눈을 감을 때까지 민수를 꼭 껴안고 움막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로부터 아들의 머리를 감싸주었. 사람들은 찢어진 거적대기 하나를 주어 시신을 덮었고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 그때 겨우 2살이었던 민수는 근처에서 고물을 줍던 육할머니에게 맡겨졌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주워온 음식으로 그를 키웠다. 식은 죽, 마른 김밥, 뭉친 밥,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얘야. 인생도 장담 못하는데 음식이라고 별 수 있겠니. 민수는 고물 줍는 소리와 짙은 땀 냄새 속에서 자랐. 육할머니는 다정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그를 때린 적은 없었다. 1년 후 할머니는 몸이 약해져 민수를 호위 안에 있는 고아원에 보냈. 고아원은 나쁘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는 밥을 더 먹기 위해 남을 밀치고 밥을 뺏는 법을 배워야 했다. 민수는 밥을 훔쳐 먹다 들켜서 시퍼렇게 멍들도록 맞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매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분노도 동정도 없는 마치 쓰레기를 뒤지는 쥐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다. 고아원의 문예 교사였던 하오 선생님이었다. 말이 없고 조용히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종이접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와 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가 마당에서 벌을 서고 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싸우지 말고 양보해라, 하오. 선생님이 말했다. 배고플 수는 있지만 네 마음에 사랑이 굶주리게 하지는 마라. 민수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아원에서 아픈 작은 아이에게 처음으로 죽을 나눠주고 그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고아원은 바뀌었고 나이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민수도 18살이 되자 고아원을 떠났다. 매일 아침 4km를 걸어 길끝 빵집에 가서 속 없는 식은 빵 한 조각을 얻어먹었다. 빵집 주인은 얼굴을 익혔고 한 번도 속을 넣어주지는 않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왜 구걸하지 않고 이러고 다니니? 그게 더 빠를 텐데. 민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빵을 구걸하고 싶지, 경멸의 눈빛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날부터 빵집 주인은 작은 팥에 한 숟가락을 더 넣어주었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 손은 여전히 가슴 위에 놓여 있었고 땀이 베개를 살짝 적셨다. 그는 일어나 낡은 배낭 안주머니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을 꺼냈. 4번 접힌 작은 종이. 글씨는 흐릿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 인생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착하게 살아라. 초라한 움막에서 아들을 안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글씨였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 등을 켜고 박 회장에게 남길 짧은 편지를 썼다. 일을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저를 믿지는 마십시오. 제 자신을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햇볕은 부드러웠으며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랑거렸. 회색 차가 천천히 주요 도로를 지나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돌길로 접어들었다. 민수의 눈앞에는 8층짜리 건물이 나타났다. 그가 본 적 있는 번쩍이는 유리 고층 건물이 아니라 특별한 건축물이었. 짙은 갈색 구운 벽돌벽, 마을 정자처럼 굽은 기와 지붕, 사람이 한아름으로 안을 만한 굵은 나무 기둥.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기 그룹인 화룡의 본사는 현대와 전통, 상업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다. 직업을 중시하고 마음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한다는 한자가 새겨진 산문. 목조 대문을 지나자 민수는 마치 오래된 절에 들어선 듯했지만 안의 모든 것은 정밀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옅은 갈색 제복을 입은 직원들은 두 손으로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걸었다. 여전히 우아나오자 이 차림의 김비서가 민수를 각 구역으로 안내했다. 1층은 고대 도자기 전시실이었다. 연꽃과 거북이 무늬가 그려진 화병, 청화백자 접시, 붉은 도자기 보살상 등이 유리 진열장 안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첫 도자기 가마 옆에 서 있는 박 회장 어머니의 흑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는 땀과 피,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김비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2층으로 올라가자 경영진 사무실이 나왔지만 민수의 상상처럼 유리 테이블이나 회전 의자는 없었다. 모든 것이 자단나무로 만들어졌고 책상 다리에는 용과 봉황이 조각되어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옅은 베이지색 거친 천이 덮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밀짚 모자를 쓴 할머니, 박 회장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견학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직원들이 서로 인사할 때의 고갯짓, 자신을 바라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했었다. 오전 견학이 끝날 무렵 민수는 경영진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넓고 밝은 방,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12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나이가 있고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박 회장이 중앙에 앉았고 오른쪽에는 김비서, 왼쪽에는 은퇴 안경을 쓴 백발의 남성이 앉아 있었다. 기술부장이었다. 이 친구는 민수일세. 박 회장이 소개했다. 오늘부터 회사에서 수습으로 일하게 될 걸세. 회의실이 웅성거리다가 잠잠해졌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 안경 쓴 남성이 뒤로 기대 앉아 팔짱을 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자네 도자기를 몇 도에서 구워야 하는지 아나? 민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유약, 붉은 흙, 흰 흙 숙성 시간, 가마에 들어갈 때의 온도 차이에 대해 아는 것은 있나?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몰라서가 아니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사흘 동안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남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민수가 가볍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남은 밥을 먹어봤고 떨어진 밥도 주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넬 때 저는 단순히 음식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박 회장이 큰 소리로 웃으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다. 이 친구는 도자기 굽는 법은 모르지만 밥 한 그릇 지키는 법은 안다네. 회의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몇몇 사람들이 가볍게 웃었다.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민수를 서빙하는 어린애 취급하지는 않았다. 회의 후 박 회장은 민수를 베란다로 불러 차를 마셨다. 갈색 유약 도자기 주전자에서 물을 따랐다. 찻잔에서 달콤한 풀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알겠나? 그가 말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지키고 근본을 지키는 것이라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회사는 일하는 사람을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착한 사람을 훈련시킬 수는 없네. 그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는 민수에게 업무 일정표가 인쇄된 종이를 건넸다. 창고관리 수습기간 10일. 통과하면 정식 교육으로 넘어간다. 민수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마음속에 걱정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정오 활용본사 2층 접견실은 평소보다 빛이 부드러워 보였다. 은은한 침향이 연꽃과 매화 무늬가 새겨진 고대 도자기 화병엽차 테이블 구석에서 풍겨나왔다. 벽에는 강하지만 날카로운 필치의 고대 도자기, 스케치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다. 민수는 나무 의자의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지 않고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단지 손이 가볍게 옷자락을 쥐고 있었을 뿐 낡은 것에 직면했을 때의 익숙한 반사작용이었다. 멀리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오더니 나무 문이 열리고 팔복이 아줌마가 들어섰다. 구겨진 아우자이에 어깨선이 살짝 비뚤어졌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특유의 윗사람 행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턱은 살짝 들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똑바로 걸어와 방안을 휙 둘러보고는 민수에게 시선을 멈췄다. 마치 버렸던 물건이 갑자기 비싸진 것을 살펴보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과하러 온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지 않고 김 비서에게 차를 따르라고 손짓했다. 김 비서가 도자기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작은 찻잔에 하나하나 차를 따랐다. 세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차 연기가 마치 팽팽한 선들을 가리는 얇은 막 같았다.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팔복이 아줌마가 자리에 앉으며 여전히 약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런 애, 가난뱅이에 고아에 배운 것도 없는 애를 뽑으신 거죠. 저처럼 회장님네 회사랑 10년 넘게 거래해온 사람은
하루아침에 파처럼 잘라버리시면서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선을 피하지도 맞서지도 않았. 그는 때로 말로 반항하는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 팔복이 아줌마가 뒤로 기대앉으며 점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회장님은 저 애를 이용해서 명성을 쌓고 착한 기업가라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애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박 회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가볍게 두 손가락으로 두드렸. 김 비서가 나무 선반 위에 놓인 컴퓨터로 다가가 화면을 켜고 몇 번 클릭하자 화면이 밝아졌다. 그날 식당 CCTV 영상이 나타났. 팔복이 아줌마가 식당 한가운데 서서 남루한 노인 앞에서 밥상을 걷어차는 모습.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쓰레기 같은 놈. 구걸하면서 손님 행세는. 그리고 민수가 다가가 부서진 밥알 하나하나를 줍는 모습.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박 회장이 팔복이 아줌마 쪽으로 고개를 돌려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 애를 선택했냐고요? 당신이 밥상을 걷어찼을 때 저 애는 허리를 숙여 밥알 하나하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팔복이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얼굴이 어두워졌고 눈꺼풀이 빠르게 깜빡였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착한 마음을 경멸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입니다. 당신과 나의 직업은 모두 사람들에게 음식을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나는 마음으로 밥그릇을 지키고 당신은 당신의 발뒤꿈치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아줌마가 살짝 몸을 기울였다.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반박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억눌린 분노 같은 것이 느껴졌. 마치 이 패배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한때 윗사람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이 개처럼 쫓아냈던 바로 그 애송이의 시선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을. 김 비서가 차를 더 따랐다. 은은한 연꽃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박 회장이 말했다. 이번에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나도 가난했고 무시당했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며 고개를 숙인 적은 없습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좋지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는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섰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 외에는. 팔복이 아줌마는 가만히 앉아 민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 마치 그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찾아 매달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가난한 청년은 없었. 조용히 사라졌고 대신 불을 거친 도자기처럼 침착하고 굳건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활용 빌딩 지하층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처럼 건조하고 어두컴컴한 창고가 아니었다. 이상하리만치 깨끗했고 갓 구운 흙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마치 시간의 교향곡 중 나즈음처럼 느껴졌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나무 선반에는 연꽃 무늬가 그려진 화병, 옥색 유약 찻잔, 상아색 도자기, 관음상 등 수십 점의 도자기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민수는 검수 서류를 든 채 창고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이곳의 도자기 하나하나에는 수백만 원, 어떤 것은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 예전의 집주인 집 도자기, 그릇 하나도 떨어뜨릴까봐 감히 만지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보물 창고 전체를 관리하게 된 것이다. 너무 큰 믿음에 그는 어쩔 줄 몰랐. 창고 책임자인 이 부장이 민수보다 20살 가까이 많아 보였다. 그는 선반 뒤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든 채 나타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피곤해 보였다. 자네는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네. 장부에 적힌 대로 수량만 유지하면 되네. 매주 회계부서에서 내려와서 대조하니 그대로만 하게. 민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고 구석, 컴퓨터와 입출구 전표 사본이 놓인 나무 책상 쪽으로 물러섰. 하지만 첫날부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부에는 820점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민수가 직접 선반마다 세어보니 762점밖에 없었다. 58점이나 부족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세었다고 생각했다. 3번이나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민수는 미간을 찌푸리고 지난 2달간의 출고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 불일치했다. 어떤 출고 전표는 배송 목록과 일치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모두 퇴근한 후 민수는 창고로 돌아와 카메라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았. 그의 시선은 7번 선반 뒤 비상구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를 비추는 카메라 각도에 고정되었다. 지난달 말 저녁 7시경 창고 보조원인 김 씨가 나타났다. 그는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의 체형을 알아볼 수 있었.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이 부장에게 물었다. 김 씨가 뒷문으로 뭘 가지고 나갔나요? 이 부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대답했다. 아, 내부 배송 물품이야. 전시실 견본품 같은 거. 전표에는 기록 안 됐나 보네. 이 부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 누락됐나 보군. 나중에 확인해 보겠네. 대답이 석연치 않았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왔. 그날 하루 종일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머릿속에는 박 회장이 했던 말이 맴돌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만약 지금 모른 척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내일 다른 사람이 보고도 자신처럼 모른 척한다면, 하지만 보고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해고, 회사 신뢰도 손실, 아니면 직원들 뒤에 있는 가족들까지. 그날 밤 민수는 계단에서 김 씨와 마주쳤다. 마른 체구에 어깨가 해진 재킷을 입은 남자였. 눈은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퀭했다.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김 씨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나지막이 말했. 김 씨가 멈칫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다. 그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 그의 12살짜리 딸은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2번 투석을 받아야 했다. 창고 월급으로는 부족했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지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었. 민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시선은 돌바닥을 향했고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가지고 계신 도자기 돌려주세요. 바로 보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께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김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어 있었다. 아니,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민수가 고개를 저었. 물러설 필요 없습니다. 인정할 용기만 있다면 박 회장님께 내부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검수 서류와 카메라에서 추출한 짧은 영상을 들고 한 계단 한 계단 박 회장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떨리지 않았. 책임을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 안에서 박 회장은 민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단 한마디 물었다. 만약 자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나? 민수가 대답했다. 그에게 기회를 주되 반환을 요구하고 더 낮은 직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웃지도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차 한 잔을 더 따라주고는 어깨에 손을 얹었. 자네는 방금 첫 번째 교훈을 배웠네. 믿음은 잘못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네. 날이 채받기도 전에 민수는 박 회장과 김 비서를 따라 도시를 떠났다. 차는 강변도로를 따라 논밭과 마을을 지나 달렸. 이른 아침 시골 흙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중부지방 특유의 습한 공기를 실어날랐. 아침 햇살이 투본 강수면 위에서 반짝이며 빛바랜 붉은 기와지붕들을 비추었다. 강가 도자기 마을은 소박했다. 요란한 간판도 압도적인 고층 건물도 없었다. 그저 회벽이 얼룩덜룩한 작은 집들과 흙과 지프로 만든 가마뿐이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올랐. 다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오래된 우물에서 물 붓는 소리. 모든 것이 마치 옛 시골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졌. 박 회장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목도리를 풀어 민수에게 건넸다. 여기 흙은 아주 질척거리네. 하지만 그 질척거림을 사랑할 줄 알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 걸세.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박 회장을 따라 불을 지키고 사람을 지킨다는 글씨가 손으로 새겨진 나무 현판이 걸린 공방문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은발에 마르고 단단한 나무 같은 손을 가진 남자가 도자기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칠보, 오랜 경력의 도예가이자 박 회장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다. 15살 때부터 도자기를 빚었다고 했다. 칠보는 격식 차린 인사를 하지 않았. 그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보더니 몰래 앞을 가리켰다. 앉아, 빚어봐. 예쁘지 않아도 돼. 진실하기만 하면 돼. 민수는 자리에 앉아 부드럽고 차가우며 촉촉한 진흙에 손가락을 댔다. 우물물과 섞인 흙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났다. 흙덩이를 돌리려 하자 손이 떨렸고 흙은 비뚤어지고 무너졌다. 칠보가 웃었다. 자네는 아직 흙을 잡을 줄만 알지 흙의 말을 들을 줄은 모르는군. 그는 말을 하면서 거의 완성된 그릇 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에 이상하리만치 소중함이 어렸다. 밥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를 담는 것이라네. 밥그릇이 남아있으면 사람이 고향을 기억하고 밥그릇이 없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따라 흔들린다네. 민수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피부로 느끼듯 조용히 들었. 그는 저 도자기가 단순히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고 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때 박 회장이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유약이 갈라지고 바닥에는 월, 외이라는 글자가 가늘고 살짝 기울어진 필체로 새겨진 낡은 그릇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민수에게 건넸.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매일 쓰시던 그릇이라네. 돌아가셨을 때 칠보에게 부탁해서 유골 약간과 함께 다시 구웠지. 이 그릇은 이제 우리 어머니의 혼이라네. 민수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가슴이 살짝 아팠다. 그는 어머니의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짜깁기한 몇 조각의 기억뿐이었다. 나는 자네가 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네. 나중에 자네가 자신만의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게 된다면 이 정신을 근본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이라네. 박 회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 알겠나? 베트남 도자기는 흙이 부족해서도 가마가 부족해서도 죽지 않았네. 아무도 조상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불을 지키려 나서지 않아서 죽었네. 칠보가 말을 이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네. 못생긴 도자기는 그래도 쓸 수 있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깨진 그릇보다 더 빨리 부서진다네. 그날 오후 민수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젊은 도예가들과 함께 흙을 다지고 반죽하고 불을 지폈다.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고 손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민수는 마음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달이 뜨자 박 회장은 떠날 준비를 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돌아서서 물었다. 가져갈 것 있나?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방으로 들어가 구석 작은 나무 서랍을 열고 팔복인의 식당 면접 보던 날 처음 입었던 해진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넣어 서랍을 닫고 박 회장 쪽으로 돌아서며 가볍게 웃었다. 과거는 여기에 두겠습니다. 흙이 지켜줄 겁니다. 처음으로 민수는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호칭으로 그를 불렀다. 양아버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뒤에서는 칠보가 달빛 아래 아직 굽지 않은 그릇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 흙덩이는 조금 더 오래 굽겠네. 방금 아버지를 부른 사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에 발을 들인 이후로 민수는 오늘처럼 회사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던 적이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차 마시는 테이블 옆, 엘리베이터 앞,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그를 향한 수군거림과 힐끗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인터넷 뉴스는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연예 매체에서 설거지꾼에서 후계자 자리까지 거래인가 쇼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민수가 박 회장 옆에 서 있는 흐릿한 합성 사진과 몇 줄의 악의적인 추측만으로도 의혹의 불길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회사 홍보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김 비서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몇몇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민수가 들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말했잖아요.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니 말이 안 나올 리가 없죠. 박 회장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의 손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불규칙하게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홍보팀원 중 한 명이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투명하게 해명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민수 씨의 근무 기록과 후계자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말을 끊었다.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김 비서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박 회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유는 민수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야기가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걷어차인 밥 한 그릇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박수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민수가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면 다른 성급한 젊은이들처럼 무너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 3층 작은 기자회견실이 급하게 준비되었다. 단순한 배경 현수막에는 로고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와 물컵 그리고 조심스럽게 포장된 밥 한 덩어리만 놓여 있었다. 기자들이 들이닥치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들은 민수를 마치 이상한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쳐다보았다. 권력자도 유명인도 아니었지만 중부지방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전체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게 만든 인물이었다. 민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정장도 입지 않았다. 낡은 흰색 셔츠에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예전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서빙도 했으며 박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비웃었. 민수는 개의치 않고 작은 종이 포장을 열어놨고 모서리가 해진 신문지 조각을 꺼냈다. 안에는 말라붙은 간장 자국과 탄 밥알 몇 개가 여전히 붙어 있었.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제가 거지 노인에게 줬다가 해고당했던 첫 번째 밥입니다. 나중에 모든 분들이 활용그룹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된 바로 그분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수가 심호흡을 했다. 이것을 간직한 것은 공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로 배고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을 때 밥 한 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쪽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졌.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시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문도 있고 의심도 있겠지만 시간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말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덜 구워진 도자기 그릇처럼 말입니다. 덜 구워지면 쉽게 깨지지만 저는 충분히 구워져서 여기에 서겠습니다. 1분간의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편에서 잠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낡고 해진 옷에 빛바랜 안전모를 쓴 늙은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연단으로 올라왔. 제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밥을 주는 것도 사장이 그를 모욕하며 밥상을 걷어차는 것도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복사본 종이를 꺼냈. 예전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받은 그날 CCTV 영상 사본이었다. 저는 큰 권력은 없지만 수십 년 세상을 살아온 늙은이의 눈은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옳은 사람에게 나눠준 밥은 하늘도 압니다. 회견장 전체가 술렁였다. 몇몇 기자들이 일어나 연신 사진을 찍었고 몇몇은 가볍게 박수를 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는 오늘이 해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계속 나아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 활용 회견장 안은 마치 누군가 세게 숨만 쉬어도 여론이 터져버릴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 기자회견은 여러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 카메라 셔터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넓은 회의실을 북처럼 팽팽하게 만들었. 민수는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서 있었. 그의 뒤에는 박 회장과 김 비서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호의, 의심, 기대와 의혹이 뒤섞인 수십 개의 시선이 있었. 전날 늙은 오토바이 배달원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가라앉은 듯했지만 오늘 회견장은 낯선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술렁였. 그는 고급 정장을 입지 않았다. 낡은 회색 셔츠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다부진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마치 건설 현장 노동자 같았.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고 단호해서 군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는 팔복인의 식당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수가 멈칫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걷어차인 밥알 하나하나를 주울 때 자신을 쳐다보던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 그의 눈빛은 비난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시선이었.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날 저는 문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몰래 남은 밥을 거지 노인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밥상이 걷어차였을 때
그가 허리를 숙여 마치 금덩이라도 되는 듯 밥알 하나하나를 줍는 모습도 봤습니다.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다. 증거 있습니까?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은 깨졌고 플라스틱 케이스는 긁혀 있었다. 그는 기술자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 대형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짧았지만 민수가 깡마른 모습으로 노인에게 밥을 건네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그리고 팔복이 아줌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녀가 밥상을 걷어차고 민수가 그저 허리를 숙여줍는 모습. 회견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몇몇 사람들이 가볍게 숨을 들이켰다. 이전에 민수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을 반대했던 한 대주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박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나에게 말했지. 친절함은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가장 친절한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오늘 나는 한 가지 결정으로 증명하고 싶네. 그는 가방에서 윤기 나는 갈색 자단나무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활용 시스템, 운영권 양도 결정서와 계약서 뭉치가 나왔다. 그는 민수 쪽으로 돌아서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밥 한 그릇을 지켰던 사람에게 믿음을 맡겼네. 그리고 이제 내 평생의 사업을 맡기네. 그가 이익보다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네.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에 두꺼운 안경을 쓴 한 주주가 일어나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학력이나 출신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나무 상자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 밥 한 그릇 줬다가 쫓겨났던 자신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회견장 한가운데 서서 한때 자신이 고개 숙여 인사했던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 민수가 상자를 열었다. 서류 뭉치와 익숙한 붉은 인장 외에 갈색 잉크로 쓴 작은 손글씨 한 줄이 있었다. 마음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인생을 심는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다. 명예욕 때문이 아니었다. 만약 오늘 거절한다면 어쩌면 친절함이 다시 한번 어리석다고 불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활용대회의실에 민수는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천장등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몇 개의 노란 불빛만이 윤기 나는 자단나무 테이블 위로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셔터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먼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노크 소리 같았다. 그의 앞에는 회사 인장이 놓여 있었다. 권력, 상속, 그리고 한 사람의 평생의 노력이 담긴 상징물이었다. 옆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금이 간 작은 도자기 그릇이 있었다. 박 회장의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으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지만 사람의 마음, 과거, 그리고 시골 도자기, 가문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민수의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했다. 그는 그릇에 가만히 손을 댔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모든 길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무엇을 지키겠느냐? 어젯밤 박 회장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고 박 회장이 천천히 들어섰다. 손에는 따뜻한 차주전자를 들고 있었고 김비서와 3명의 노련한 고문들이 뒤따랐다.
아무도 서둘러 말을 꺼내지 않았다.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답답하지 않았다. 마치 옛날 중요한 일을 논의하던 자리처럼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자리였다. 민수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앉았다. 그는 재무 보고서도 시장 점유율 계획서도 아닌 서류 뭉치를 펼쳤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민수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 확장 계획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와 관련된 방향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수가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띄웠다. 소박한 도자기, 그릇 모양의 로고, 중앙에는 흰 쌀밥 한 알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손글씨 같은 글씨체로 밥과 흙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저는 밥과 흙이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각 제품은 가난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와 연결될 것이며 이 도자기 라인에서 나오는 수익의 30%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3명의 고문 중 1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년 동안 추구해온 고급 시장 전략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활용 제품은 정수, 상류층의 상징입니다. 사회적 요소를 도입하면 브랜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1명이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예술 도자기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감정에 치우쳐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는 서둘러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 기다렸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금이 간 유약 그릇을 들어 손 안에서 가볍게 돌렸다. 마치 낡은 인생 한 조각을 바라보는 듯했다. 도자기 그릇은 가난한 사람에게 쓰인다고 약해지지 않네. 그의 목소리는 잠겼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걸세.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박 회장이 그릇을 내려놓고 3명의 고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장에서 도자기를 파셨는데 매일 쌀 살돈만큼만 그릇 두어 개팔기를 바라셨지. 어머니는 말씀하셨네. 아름다운 도자기는 모양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 때문이라고. 부자를 위한 도자기는 아름답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주는 도자기는 신성하다네.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동의하는 기색이 어렸다. 저는 밥과 흙을 지지합니다. 활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높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한 갈래입니다. 3명의 고문 중 가장 젊은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데이터가 더 필요하겠지만 인문학적 가치 측면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명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감히 생각했네. 활용은 베트남 도자기이고 베트남 도자기는 흙과 밥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결정이 통과되었다. 활용은 고급 브랜드로서의 방향을 유지하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새로운 브랜드는 내년 설에 출시될 예정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으로 돌아왔다.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부터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열었다. 안에는 박 회장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빚었던 도자기 그릇이 들어있었다. 박 회장이 민수에게 정신적인 유산으로 다시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등불 아래서 그 그릇을 바라보았다. 마치 걷어차인 남은 밥 한 그릇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삶의 가치를 담은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길을 다시 보는 듯했다. 민수는 펜을 들어 새로운 제품 라인의 포장 시안에 글을 썼다. 도자기 한 점은 밥 한 그릇, 밥 한 그릇은 사랑 한 조각.
화려하거나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굶주린 날들을 지나온 한 고아 소년의 여정처럼 진실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그날 아침 햇볕은 강렬하지 않고 마치 은근히 기뻐하는 듯 조용했다. 강변 도자기 박물관 마당은 옅은 노란색 등불 줄과 시골 풍경이 그려진 거친 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문 밖에는 베트남 사람을 위한, 베트남 사람이 만든 약자를 위한 도자기 제품 라인, 밥과 흙 출시 기념식이라는 글씨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단순한 흰색 셔츠 차림이었고 넥타이도 옷깃에 단마이크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뒤에는 첫 제품들이 진열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릇, 찻잔, 물병, 모든 제품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고 완벽하게 매끈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각 제품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 그릇은 옛날 남은 밥 한 그릇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을 북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화려한 무대도 없었고 그저 작은 나무 단상과 대나무 의자 몇 줄, 그리고 흰 쌀밥, 볶은 시금치, 붕어조림, 베트남 전통 밥상이 차려진 종이 테이블보가 전부였다. 민수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가볍게 울려 퍼졌다.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제품 라인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진하다고 여겨졌던 친절함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걷어차인 밥 한 그릇에서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마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작은 도자기, 그릇, 상징적인 선물이 주어졌다.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한 할머니가 가만히 눈물을 닦으며 밥그릇을 들고 속삭였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됐네. 왼쪽 멀리 구석에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구겨진 아우자이를 입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초췌했으며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섞여 있었다. 팔복이 아줌마였다. 아무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 왔고 예전처럼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밥그릇들에 머물렀다가 밥은 뿌리, 사람은 도자기라는 글씨가 새겨진 옅은 파란색 밥그릇에 멈췄다. 민수는 멀리서 그녀를 보았다. 퉁명스럽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다가가 예전에 자신이 거지 노인에게 나눠줬다가 쫓겨났던 것과 똑같은 작은 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부드러워진 눈빛과 대나무 테이블 위에 가만히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길뿐이었다. 팔복이 아줌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두 손으로 자신에게 밥을 건네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수가 들을 만큼 작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네. 두 손으로 건네받은 밥 한 그릇에서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 설거지하던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다.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 높이 들었다. 이것은 밥과 흑해 라인의 예상 직원 급여 명세서입니다. 그러고는 팔복이 아줌마 앞에 서류를 놓았다. 만약 진심이시라면 식기 정리하는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복수하려는 것도 은혜를 갚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으니까요. 가벼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한 라이브 스트리머가 카메라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CEO는 처음 보네요. 팔복이 아줌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했다. 박 회장은 멀리 김비서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저 녀석은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물려받았지. 출시 기념식은 와인도 뷔페도 없이 끝났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아 흰 쌀밥에 장아찌, 말린 생선, 그리고 고추 넣은 간장 한 종지를 나눠 먹었을 뿐이었다. 은퇴한 한 교사가 옆 사람에게 귀띔했다. 그들은 도자기를 파는 게 아니야. 흙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지. 민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에는 여전히 칠보 명인이 선물한 첫 작은 도자기 그릇을 들고 있었다. 오늘 도자기는 단순히 제품이 아니었다. 도자기는 걷어차인 밥 한 그릇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온 세상에 밥상을 차려 돌려주는 메시지였다. 그날 정오, 햇볕이 막 잦아들고 바람이 살랑 불어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밥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민순의 소박한 밥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문을 연 지 1시간 남짓 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문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격을 묻지 않았다. 식당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단순하지만 푸짐한 밥 한 상이 차려졌다. 흰 쌀밥, 삶은 채소, 돼지고기 장조림, 시큼한 생선찌개.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모두 벽에 걸린 나무 상자에 자율적으로 돈을 넣었다. 어떤 사람은 5,000원을,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넣었다.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넣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민수는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간장과 소금기가 묻어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지도 사장 명찰을 달지도 않았다. 낡은 티셔츠에 카키색 바지, 그리고 색 바렌 앞치마 차림이었다. 방금 하이저우군에 있는 식당에서 돌아와 이제 점심 손님들을 위해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었다. 민순의 소박한 밥집은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지킨 오래된 약속이었다. 식당 왼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팔복인의 식당에서 서빙하던 시절의 민수가 간장 자국이 얼룩덜룩한 밥 접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박 회장의 손글씨로 밥 한 그릇, 인생 한 평생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박 회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그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살며 아침에는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나무에 물을 주었다. 하지만 매달 민수가 13곳의 밥집 중 한 곳을 방문했다. 명예회장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처럼 찾아갔고 갈 때마다 낯선 사람들, 오토바이 배달원, 복권 파는 사람, 아니면 그저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날 박 회장은 황지우 거리에 있는 민순의 소박한 밥집에 들렀다. 여전히 소박한 기와지붕, 낡은 나무 테이블. 그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옆에 앉았다. 아이는 머리가 헝클어졌고 맨발이었으며 앞에는 아직 다 먹지 않은 밥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갑자기 아이가 돌아서서 남은 밥 절반을 낡은 신문지에 조심스럽게 싸더니 문 밖 담벼락 옆에 웅크리고 서 있던 거지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할아버지, 저 다 먹었어요. 이거 드세요.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모습은 마치 예전 민수가 낯선 노인에게
두 손으로 작은 밥 접시를 건네던 장면을 되감기하는 것 같았다. 그는 저쪽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성장했다.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서빙하던 것 많던 아이는 이제 유명한 도자기 그룹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매출도 지점망도 아니었다. 그가 처음 가졌던 착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제 그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다가가 민수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는 약속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크게 키웠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벽에 걸려 있던 작은 칠판을 가져왔다. 흰 분필로 그 위에 큰 글씨 3자를 썼다. 항상 밥 있다. 누구도 읽고 따뜻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식당을 나서며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주방 보조원은 이제 뒷문에서 서 있었다. 팔복이 아줌마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빠르게 채소를 다듬고 밥을 풀고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일했다. 한때 밥 한 그릇을 걷어찼던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 한 그릇 한 그릇을 담고 있었다. 민수는 식당 직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흘려보냈지만 매일 밤 손님이 뜸해지면 그는 여전히 마지막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그 테이블 위에는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가 예전에 박 회장에게 밥을 담아주었던 그 도시락통이었다. 이제 그 안에는 밥 대신 투본 도자기 마을에서 민수가 처음으로 빚었던 살짝 금이 가고 유약이 바랜 작은 도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식당 안노란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처마 밑에서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와 밥을 청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청했다.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 집 없는 노인, 말 못하는 여인, 그들은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항상 밥이 있었고 항상 두 손으로 그것을 건네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밥 한 그릇을 주었고 나는 평생으로 보답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여전히 한 끼 식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든.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거나 짓밟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야기 속 민수처럼 그는 떨리는 두 손으로 건넨 밥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때로 우리가 주는 것이 구체적인 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안부 인사 한마디, 양보하는 마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보내는 약간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인생은 기억하고 하늘은 기록하며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감사함에 눈물 짓게 만든 적이 있나요? 댓글로 그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굶주렸고 가난했고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착하게 살기를 선택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솔하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번 더 살아가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많은 돈을 줄 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약간의 따뜻함을 줄 만큼 마음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